네, 지금부터 제가 영어라는 그 과목에 있어서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영어 과목이 국어와 다른 점이 뭔지는 아시죠? 국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읽으면 우리나라 말이니까 사실 다 되지는 않지만 이해가 되는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하지만 영어는 그냥 읽어서 이해되는 과목이 아니에요. 외국에서 태어나서 오랫동안 원어민들과 함께 생활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영어는 분명히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에서의 영어 교육은 대부분 해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수능 시험이라든지 내신 시험을 보시면 대부분 다 해석과 연관돼 있어요. 내신에서는 문법 문제 많이 나오던데요. 사실 문법이라고 하는 것도 해석과 연관돼 있습니다. 수능 초창기의 어법 문제를 보면 이런 문제 나왔어요. stop이라는 동사 뒤에 ing가 맞냐, 투동사 원형이 맞냐를 묻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stop 뒤에 ing하고 투동사 원형은 둘 다 맞거든요. 문법적으로는 둘 다 맞는데 뭐가 달라지냐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stop ing하고 투동사 원형의 해석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하면 얘는 해석 능력이 있는 거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간접적으로 해석을 판단하던 것이 어법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어에서 고득점을 원한다고 하면 딱 하나만 초점 맞추시면 됩니다. 해석만 하면 됩니다. 해석만 정확해지면 아이들의 성적은 올라갑니다. 국어 영역이 한 7등급, 8등급이 나온다고 하면 영어가 해석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는 본질적으로 다 독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어하고 영어가 동시에 발전하기 위해서 독해 능력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아이들, 즉 5등급, 수능에서 이제 국어 5등급 정도 라인이 있다고 하면 평균적인 한국 사람이에요. 그 정도 이상의 성적을 받는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국어가 3등급이 나온다고 하면 영어 1등급 안 나오면 딱 하나의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점은 해석이에요. 아이들이 해석된 걸 가지고 문제를 풀잖아요. 분명히 1등급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해석이에요. 무조건 문제 푼다고 해서 성적 오르는 게 아닙니다. 문제점의 문제를 파악해서 그 부분을 보완할 때만 성적이 올라갈 수 있어요. 해석이 잘못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만나본 결과 90%의 아이들은 해석이 문제예요. 독해 문제 있는 아이들 극소수였고 그 아이들은 이미 국어에서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국어를 통해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휘고요. 두 번째가 구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춰졌을 때 해석이 잘 될 수 있어요. 어휘라고 하는 게 어머님들은 사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요즘에 영어 사전 가지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영어 사전을 공부할 마음만 있으면 되게 편해요. 스마트폰에서 네이버나 다음 들어가면 영어 사전 바로 나오고요. 예전에 종이책 샀던 시간이 아니라 그냥 클릭하면 바로 나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싫어요. 바로바로 암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쓰는 게 뭐죠? 아이들 어휘학습에서 쓰는 가장 좋은 교재?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단어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단어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단어장은 하나의 뜻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많이 드는 게 이런 문장이거든요. He is very well. 이런 문장을 가지고 해석을 시켜보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이걸 대부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매우 이다가 이상하니까 한다로 바꿔요. 그는 매우 잘한다 라고 해석합니다. 실제로 집에 가서 시켜보세요. 거의 90% 이상의 학생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학생들은 well이라는 단어에 하나의 뜻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그래서 잘로 다 밀어붙입니다. 앞으로 수능 때까지 well을 보면 글쎄 아니면 잘로다가 밀어붙일 겁니다. 다른 뜻은 없어요. 명사로 쓰여도 명사로 쓰면 well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우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well이 동사일 때는 솟아오르다는 뜻도 있어요. 근데 애들 머릿속에는 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매우 잘한다 해놓고 해석이 됐다. 난 잘했어. 문제는 아이들이 해석을 잘못하잖아요. 틀리게 하잖아요. 그게 말이 다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되게 창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머릿속에서는 자기가 한 해석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해석지의 해석을 보는 순간 갑자기 깨닫죠. 이게 이런 말이었어? 이 학생들은 무조건 해석에 문제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한번 실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너가 해석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네가 틀린 이유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자. 해석지의 해석을 보고 나서 문제를 풀었더니만 1등급이 나와. 해석 문제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간 아이들 수능 문제를 갖다 놓고 풀려도 풀립니다. 해석 갖다 놓고 풀리면. 그 아이들은 단순하게 해석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그는 매우 잘한다고 해석하지만 사실은 well에는 형용사 뜻이 있고요. 형용사일 때 well의 뜻은 건강한입니다. 그러면 이 건강한이라는 뜻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는 매우 건강하다라고 해석하겠죠. 이게 올바른 해석이에요.
이 well이라는 단어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수능에서 이거 진짜 극단적인 예입니다. 수능에서 엘리먼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엘리먼트. 이거는 강사들도 아마 몰랐을 것 같은데 엘리먼트의 복수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요소란 뜻이잖아요. 그럼 요소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복수형으로 쓸 때 특이한 뜻이 있습니다. 악천후, 날씨 안 좋은 거. 수능에 나온 뜻이에요. 별표도 안 좋습니다. 그냥 나왔어요. 다이어는 이렇게 아이들을 골탕 먹일 수가 있어요. 근데 단어장으로 학습하는 아이들하고 사전을 가지고 학습하는 아이들을 보면 사전 하나 학습하는 학생들 없죠. 일단 사전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일단 이런 문장 보면 그는 매우 잘이다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왜를 찾아볼 거예요. 왜를 찾으면 뜻이 많다는 걸 파악할 거예요. 이게 품사별로 뜻이 바뀐다는 거 알 거고 자기가 찾고 있는 구조와 비슷한 구조의 예문을 찾을 겁니다. 그럼 거기 건강이라는 뜻이 나와 있으면 아 이게 형용사구나 라고 해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 사실은 그게 본질적인 어휘 능력을 키워주거든요. 근데 아이들 그게 완전히 결여되어 있어요. 왜? 단어장 때문에. 하나의 이점이 있으면 하나의 뭐가 있습니까? 단점이 있는 겁니다. 단어장은 아이들에게 이익을 주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인 한 2,000개의 단어 그냥 뜻 무지막지하게 집어넣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 이후엔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학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단어 뜻 예문도 없이 200개, 300개씩 막 암기하는 거 자랑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이게 자랑할 게 아니에요. 창피한 겁니다. 그건 암기 훈련이 아니라 망각 훈련이에요. 200개 하루에 외우잖아요. 그 다음날 한 180개 까먹습니다. 반복이 이루어져야지 하루에 많은 걸 한다고 해서 소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문제점 때문에 어휘에 1차적인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기본 어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동사라든지 아니면 전치사. 이런 애들은 기본적 의미가 있는데 중심 의미를 모르고 그냥 그게 상황에서 쓰이는 특정한 의미를 외워버려요. 예를 들어서 일드라는 단어를 예를 들어보면 일드가 아이들한테 뜻 물어보면 대부분 산출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일드가 산출하다는 뜻이 중심적 의미가 아닙니다. 일드는 내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sheep, 양들이, 일드, 양들이 산출한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양들이 내어준다, 양털을. 이게 바로 대시죠. 일드가 뒤에 to가 쓰이면 원래 이게 타동사로 내어준다는 뜻이 자동사로 쓰이게 되면 자기 자신을 내어준다는 뜻이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자신을 내어준다? 야, 나 가져. 네 마음대로 해. 이거는 굴복하는 거죠. 그래서 일투는 굴복하다는 뜻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get이라는 단어 설명이 제가 많이 드리는데 get은 얻다라고만 아이들 알고 있어요. 근데 get은 얻다가 아니라 움직이다라는 중심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영어로 얘기하면 move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얘가 자동사일 때는 주어가 움직이고 타동사일 때는 목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I got up early. get을 얻다라고 배우지만 아이들은 get up은 일어나다라고 암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get은 움직이다를 알고 있으면 나는 움직였다. 위로. 누워있는 내가 위로 움직이면 뭐 하는 거예요? 앉는 거고. 앉아있는 사람이 위로 움직이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배우게 되면 get은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get up. She. 이 타동사 쓰면 이렇게 씁니다. She got me up early. 그녀가 나를 일찍 일으켰다는 얘기가 되겠죠. 나를 움직인 겁니다. 위로. 그럼 내가 위로 움직였다는 건 뭐예요? 나를 위로 움직였다는 것은 일으켰다. 깨웠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I got happy. 나는 행복한 상태로 움직였다. 그럼 나의 원래 상태는? 행복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내가 행복한 상태로 움직였으면 행복한 상태가 되다는 뜻입니다. She, 그녀가 got, 움직였어요. me, 나를 행복한 상태로. 그럼 행복하게 해줬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I got to know him better. 이게 get to 동사원이란 수고로 나와요. get to 동사원이요. 근데 단순히 get을 움직이다 보면 내가 움직였죠. to는 향해 가서 붙는다는 의미의 전치사입니다. 내가 아는 상태를 향해 가서 붙었어요. 그럼 원래는 몰랐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더 잘 아는, 그를 더 잘 아는 상태로 움직였다는 얘기는 그를 조금 알았다는, 원래는 그를 조금 알았던 상태였던 겁니다. 그를 조금 알았던 상태에서 그를 더 잘 아는 상태로 움직였다. 그를 더 잘 알게 되었다. 그래서 get to know는
알게 되다라는 수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she got me to wash the dishes. 이런 문장이 나오면 그녀가 움직였어요. 누구를? 나를. 어디로 움직였어요? 설거지를 하는 행위를 향해서 움직였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설거지를 시켰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et 목적어 투부정사 시키다는 의미는 그냥 움직였다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얻다라는 뜻은 이런 겁니다. I got a sweater. 뒤에 목적어가 나오잖아요. 그 목적어는 누구에게 이동하냐면 목적어는 무조건 뒤에 장소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한은 주어에게로 이동합니다. 그럼 내가 스웨터가 나한테 온 거니까 난 스웨터를 뭐 한 거예요? 받은 거죠. 근데 똑같은 비슷한 문장 구조에서 she got me a sweater. 이렇게 쓰이면 이번에 목적어 두 개거든요. 목적어 두 개면 직접 목적어가 간접 목적어에 이동합니다. 그럼 이건 뭐가 돼요? 그녀가 나에게 스웨터를 줬다는 뜻이죠. 받다, 얻다라는 뜻과 줬다라는 뜻이 동시에 존재하는 게 get입니다. 그러니까 얻다라고 하나로 다 밀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 생기는 거예요. 어머니들 get 같은 동사는요. 기본 동사는 한 지문에도 한 번 이상씩 나옵니다. 짧은 단어, 쉬운 단어일수록 사실은 어려워요. 영어를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제일 어려운 단어가 더 이런 짧은 단어들, as. 저는 as라는 단어만 1시간 동안 수업합니다. 용법이 그렇게 많고 어려워요. 다시 말해서 아이들은 제대로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막 진폐증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저도 모릅니다. 영어에서 제일 긴 단어예요. 강사들 중에 그거 막 써주고서 자랑하는 강사도 있어요. 그거 써주면 뭐합니까?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 단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수능에. 괜히 그런 걸 가지고 자랑한다고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어려운 단어는 뜻이 하나밖에 없어요. 문제는 쉬운 단어는 뜻이 수십 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수십 개의 단어를 그냥 하나의 단어로 밀고 나가는 이 현실, 이게 아이들이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창작을 하는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어휘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두 가지로 고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 그 자료에 있는데, 그 제 자료를 보면 사실 앞부분에는 제 자료집 그 앞부분은 그냥 나중에 시간 될 때 읽어보세요. 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들하고 함께 이렇게 제가 추천되고 있어요. 이걸 알려드리는 것 뿐이고, 뒤로 가시면 막 추천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 아이들의 영어의 문제점에 대한 항목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첫 번째, 단편적인 어휘가 아니라 다이어를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이어. 이런 기본적인 어휘의 뜻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따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방학 동안에 다이어를 아이들한테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두 번째, 이 get이라는 단어를 움직이다로 접근하는 이것을 인지문법 체계에서 보는 어휘의 체계거든요. 시각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교수님이 이기동 교수님인데 지금 작고하셨습니다. 그 이기동 교수님이 쓴 그 저런 중심 의미를 설명하는 책, 동사, 기본 동사 한 200개 정도인가요? 그거 책 한 권, 이 사전 한 권 두께의 책이에요. 저희 집에 있는데. 아이들이 이거 보라고 하면 보겠습니까? 영어 전치사도 책 한 권입니다. 보겠습니까? 그런 거는 강사가 소화해서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제 역할은 그런 겁니다. 아이들이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제가 충분히 정제를 해서 필요한 부분만 쏙쏙 집어넣어주는 거.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어휘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제가 겨울방학 때 집중적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휘만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해결되는 게 뭐예요? 구문입니다. 구문이 뭐냐라고 하면 재밌는 게 구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답변이 안 나옵니다. 구문으로 유명한 학원에 가서 한번 어머님들 설명할 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구문이 뭡니까?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올 겁니다. 배우는 아이들이 구문이 뭔지 몰라요. 그 이유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구문이 뭔지 몰라서입니다. 뭔지 가르치는 사람들도 모르고 배우는 사람도 몰라요.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구문이라고 하는 것, 신텍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설명한 문장, 문법입니다. 문법 중에서 하나예요. 문법의 하위 구조입니다. 문장의 구조와 그 해석 방법을 가리키는 게 구문이에요. 아이들은 문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어법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문은 필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문 자체가 문법이에요. 그 구문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뭐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만 있으면 짧은 글짓기밖에 안 됩니다. 이 법칙을 통해서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지금까지 그 구문이 단순하게 얘기하면 일본식이에요.
아주 옛날 메이지 유신 때 나왔던 일본식 문법 책이라고요. 어머님들 배웠던 그 책에 있죠? 성문 맨투맨? 그 책에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그보다 뛰어난 책은 없을까요? 문장 5형식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근데 7차 교육과정으로 바뀐 지 지금 되게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사실 7형식 체계를 가르치게 돼 있었어요. 그 안내책자에 7형식이 나옵니다. 근데 아직도 5형식 가르치는다. 저는 7형식 가르쳐요. 왜냐면 이 7형식 체계라는 것이 지금 현대 영어학, 주류가 되는 영어학, 원서에 나오는 그 영어학 체계와도 잘 부합이 돼요. 제가 대학교 문법 체계에서 배웠던 내용도 7형식이었습니다. 그걸로 배우면 문장이 훨씬 쉬워지고 예외가 없어져요. 아이들이 배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이라는 것 자체에 너무 얽매일 필요 사실 없어요. 문장 성분만 배우면 되고 문장 성분 지금까지 4개 배웠는데 하나만 더 배우면 됩니다. 부사 어라는 거. 그거면 아이들이 문장 보는 눈이 확 바뀔 수 있어요. 거기까지 하면 너무 긴 설명이 될 것 같으니까 오늘은 단순하게 제가 뭘 설명드릴 거냐면 지금도 명사의 역할 아이들은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고 배우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있다면 무조건 걸으셔야 돼요. 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flower, shop. 보시면 flower이라는 명사는 샵을 꾸며주고 있어요. 대학교 문법책에 명사의 역할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명사는 명사를 수식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법 문제가 어떻게 변형돼서 나오냐면요. 꾸미는 명사 자리는 무조건 단수가 써야 돼요. flowers shop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무조건 flower shop입니다. 이게 응용이 되면 이렇게 돼요. 10 years old boy.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꾸미는 말 자리거든요, 여기가. 이게 꾸미는 말 자리였던 것처럼 꾸미는 말 자리에 있는 명사는 무조건 단수형이 써야 된다. 아시겠어요? 아이들은 이런 원리 모르고 그냥 이거 결과만 암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암기하니까 나중에 잊어버리면 틀리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명사의 두 번째 역할이 이겁니다. 명사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문장의 70%를 이루는 덩어리의 구성 요소예요. The man in the car got out. 이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죠? 이 문장의 주어. 그 옛날의 방식대로 하면은 man이 주어입니다. 그죠? 명사를 대신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대명사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그럼 대명사 he로 바꾸면 the he in the car이 돼버립니다. 배운 대로 했더니 어떻게 돼요? 오류가 생기죠. 이게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어 점수가 안 나와, 영어를 못한다고 했을 때 일부분은 아이의 잘못일 수 있지만요. 그 대부분, most of it, 그것의 대부분은 사실 잘못된 내용 때문이에요. 잘못된 내용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르치는 강사들의 문제점일 수도 있습니다. he로 안 바뀌잖아요. 분명히 배웠는데 명사를 대신하는 게 대명사라고. 안 돼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he라는 단어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지 문장이 성립이 될까? 여기까지예요. The man in the car을 he로 바꾸면 he got out slowly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he가 대신하는 건 man이 아니라 the man in the car이라는 5개의 단어들이죠. he가 주어로 쓰였으니까 여기서 주어로 쓰인 애도 이 5개의 단어들이 주어로 쓰인 겁니다. 얘의 정체가 뭘까요? 얘의 정체가 바로 명사구예요. 이렇게 생긴 덩어리를 우리가 명사구, 영어에서 noun phrase라고 얘기합니다. 명사구라고 부릅니다. 명사구는 영어의 70%를 구성하고 있는데 웃긴 거는 아이들이 명사구를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머님들 지금 처음 배우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0%를 못 보고 있어요. 우리는 용어라는 것을 왜 배워야 되냐면 용어가 있어야 개념이 생기고 개념이 있어야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가 이해의 옷걸이라고 하는 게 걸리려면 개념, 용어라는 게 필수입니다. 아이들 머릿속에 용어가 없어요. 아이들 머릿속에 지금 구문 되게 유명한 학원 가서 명사구가 뭐냐고 물어보세요. 투부정사 동명사가 명사구로 한다. 대학교 영문법책의 명사구는 명사가 핵심이 되는 덩어리라고 써 있습니다. 투부정사 동명사는 전혀 다른 덩어리예요. 그걸 똑같다라고 이 명사구라는 이름을 여기에다 써야 되는데 딴 데서 쓰고 있으니 오히려 개념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명사구 못 봅니다. 제 강의에서 첫 번째 시간에 명사구를 가르치는데 첫 번째 시간에 명사구를 배우고 나면 아이들이 영어 문장의 70%니까 바로 보여요. 신기하죠.
그때부터 수업 내용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배운 대로 하면 적용이 되고 배운 대로 하면 영작도 됩니다. 어머니들 제가 간단하게 오늘 수업하면 안 되지만 명사구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명사구라는 거의 구조는 한정사, 꾸미는 말, 명사, 꾸미는 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꾸, 명꾸라고 가르칩니다. 한정사라는 거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죠? 이거 품사예요. 되게 중요한 품사인데 우리나라에서 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정사나 어나 더 같은 그 관사들 있죠? 소유격 이런 애들이 한정사입니다. 그대로 쓰면 영작이 돼요. 꾸미는 말, pretty, girl, on the bench. 뒤에 꾸미는 말. 한 예쁜 소녀. 이것도 해석하는 방법이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해석해요. 이렇게 여기가 델로 오거든요.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 영어 성적 안 늘어요. 무조건 밀고 나가야 돼요. 영어의 정보 처리가 똑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의 예쁜 소녀야. 어떤 소녀야? 벤치에 앉아있는. 오는 붙어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소녀가 벤치에 붙어있다는 게 막 벤치 옆면에 이렇게 접착제가 붙어있는 건 아니겠죠? 앉아있는 겁니다. 앉아있는 예쁜 소녀야.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는 해석을 하면 영어의 그 어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버릴 수가 있어요. 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길어지면 중간에 끊기고 뭔 얘기인지 몰라요. 밀고 나가야 돼요. 영어식 사고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 구조 안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한정사 꾸미는 말, 명사 꾸미는 말. 여기서 pretty 빼면 a girl on the bench고 이거 빼면 a girl이 되는 겁니다. 이 문장 구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가지 신기한 거 설명드릴게요. 어머니들 something 같은 것들 뒤에서 꾸민다고 배우셨죠? 그죠? 이게 뭐라고 배우셨어요? 배워본 적이 없죠? 예외라고. 야, 띵으로 끝나는 거 무조건 뒤에서 꾸며. 선생님, 근데요. 스페셜 띵은 뭐예요? 이거 띵인데 왜 앞에서 꾸며요? 이런 질문이 나와요. 한정사? 꾸미는 말? 명사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some, any, no, every 이 단어들의 정체가 한정사예요. 한정사. 그 다음에 뒤에 띵이라는데 명사예요. 얘가 어떻게 됐어요? 붙어버렸어요. 그럼 뭐 한정사하고 명사 붙으면 뭐가 사라지죠? 가운데 꾸미는 말 다 사라지잖아요. 그럼 어디서 꾸며야 돼요? 그렇죠. 뒤에서 꾸며야 돼요. 이게 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원도 마찬가지예요. Someone special, anyone special, no one special, everyone special이 되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더 재밌는 거 해드릴까요? 구문이라는 거 제가 알려드린 거, 이 한꾸, 명꾸라는 거 이거 하나 가지고 영어 문장이 70% 다 뚫립니다. 아무리 길어져도 이 구조를 넘어가는 게 없어요. 어머니들 이거 원래 한 2시간 걸려서 수업해야 되는 내용을 지금 선생님 제가 이렇게 짧게 설명드린 거예요. 궁금하시면 무료로 보실 수도 있어요. 유튜브에서. 제 유튜브 수강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머님 나이대 수강생들도 꽤 있어요. 은퇴 앞둔 아저씨도 계십니다. 그걸 보시면서 영어에 대한 새로운 즐거움을 찾으실 수도 있고요. 검색해서 상견 검색하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요. 지금 한 7,500분밖에 안 계세요, 구독자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배우게 되면 바로 명사고 나왔을 때 구조 보이고 해석되고 영작되고. 저는 그래서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후기 같은 걸 제가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특히 고3 학생들의 제 옛날 스카이드에서 인강할 때 후기를 써놨는데 거짓말이 아니에요. 어머니들 지금 바로 목격하신 것처럼 제 강의는 진짜 다릅니다. 일반적인 강사들이 자기 강의 다르다고 얘기할 때는 목소리가 다르다. 아니면 가르치는 방식이 좀 다르다. 이런 얘기죠. 내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내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후기 같은 거 읽어보시고 이 두 가지를 아이들을 시켜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두 개가 돼서 해석이 되면 그 다음엔 제 역할이 별로 없어요. 이게 모든 게 어머니들 재미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애들 게임 하지 말라고 해도 하죠? 어머니들 게임 하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게임 하라고 하셨어야 돼요. 야, 너 밤새고 게임해. 안 하면 혼나? 분명히 안 했을 겁니다, 게임. 그렇지 않아요? 너 이거 당근 끝까지 다 먹어? 아니면 혼나? 그러니까 당근을 안 먹죠. 애들은 재미없는 거, 강제된 거 이런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재미없는 거를 강제로 해야 된다는 상황에 애들 갖다 놓게 되면 역효과밖에 안 납니다. 공부는 해도 소용이 없구나. 영어는 정말 해도 안 되는 과목이야. 이게 한번 선입견이 잡히면 그 다음에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생각이 생기기 전에 올바른 방식으로 애들의 즐거움을, 그러니까 선생님이 단순히 유머를 통해서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내용 자체에서 근원적인 그 깨달음의 즐거움, 이걸 얻을 수 있는 쪽으로다가 이끌어 주셔야 돼요. 어머니도 성문 멘토만 공부하실 때 행복하셨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60대 정도에 다가가는 그 아저씨 분이 은퇴를 앞두시고 제2의 인생의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걸림돌을 했던 영어만 어떻게 해결하면 이 제2의 시작을 힘차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셔서 성문을 다시 구매하셔가지고 공부하셨다는 거예요. 성문 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시더래요. 근데 우연히 유튜브에서 제 강의를 보고 이해가 되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하셨습니다. 제 강의를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2번씩 들으셨어요. 6개월 동안. 제 그 커리큘럼을. 그리고 나서 혼자서 EBS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고3들. 그리고 취미로다가 요즘에 영어 학생들 질문이 올라오잖아요. 또는 웃긴 게 영어 강사들도 제 질문을 많이 하러 제 카페에 오는데 그분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 일반적인 고3이 아니라 강사 수준 넘어가셨어요. 이게 1년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확실하게 제가 학생들, 영어 강사들 수준보다 높게, 이 영어 강사들 사실 수준이 생각보다 안 높습니다. 그보다 높게 바꿔드릴 수도 있어요. 그 점수는 당연히 나오겠죠. 거기 강사가 저 팬이라고 하는 그런 그 메시지, 인스타그램 메시지도 하나 캡처해서 올려놨거든요. 현재 강사입니다. 저보다 잘 나갈지도 몰라요. 제 강의 보면서 저한테 스승님이라고 하는 강사입니다. 그 강사의 친한 강사가 여기서도 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런 사람이고요. 내용이 그렇게 다르고요. 아이들 저 해석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점수 올리는 법을 알고 있으니 제 강의로 보내주시면 겨울방학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중3에서 고1 넘어갈 때 조기 개강하잖아요. 빠르게 개강해서 아이들 제대로 이 커리큘럼을 가르쳐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보내주시면 잘 가르쳐서 고등학교 갈 때 다른 아이들보다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 강의 듣다가 다른 강의 잘 못 들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학교에 이제 내신을 가게 되면 학교 내신 선생님들 담당 학교가 계실 거고 그 선생님들 수업 듣는 데는 문제는 없겠지만 기본적 개념 강의 같은 거는 제 수업 듣고 나면 아이들이 다른 수업이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를 느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개념 수업 같은 건 안 들으려 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실력이 오르고 나면 저절로 해결될 거고 다른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도 제 방식대로 이해하게 될 거예요. 제가 재종반에서 강의할 때 재종반에서 옛날에는 영어 선생님이 3분이 들어가요. 수업을. 그럼 3명 중에 1명이 접니다. 그러면 제가 들어가는 반 애들은 막 정신없어요. A라는 선생님하고 얘기가 완전히 반대니까. 근데 나중에 한 달 정도 지나면 그 혼란이 잦아들고 오히려 그쪽 반 애들이 성적이 더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라는 것도 미리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제 학원을 문의하셔도 되고 거기 그 주소, 사이트 주소에 와서 물으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오셔서 댓글로다가 질문하셔도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어 성적을 올리는 가장 중요한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